본인의 네. 목숨이 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꼭 가치로 금액으로 네, 금액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한 1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1조요. 네, 그래도 1조라는 가치는 정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1조라고 그냥 툭 내뱉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소중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드니까 그냥 예, 1조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법정이나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죠. 지금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분의 목숨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달라. 근데 거기다 1조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마 자동차 운전사들은 다 파산하실 거고, 예,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다 파산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자기 목숨의 가치가 무한대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현장에서 건설 쪽에 근무하시는 거랑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거랑 거기서 30년 동안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근무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실 확률이 어느 쪽이 높을까요? 공사 현장이 다만 1%라도 높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무실 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에 너무 사람이 안 와서 건설 현장에서는 앞으로 30년간 연봉 1억이 보장이 되고요. 이쪽에서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회사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도 있고. 네,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요? 중장. 아, 예. 당연히 예. 근데 한 가지 이상해요. 왜냐면 1% 사망 확률이 늘어나는데 그럼 목숨의 가치가 무한대면 무한대 곱하기 1%는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돈을 줘도 건설 현장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7천만 원에 연 7천만 원에 자기 목숨을 지금 막 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쟤네들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매긴다 이거 욕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엔 자기도 자기 목숨이 다 뭐 1조까지 안 갔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곱해봐도 위험한 일을 해서 1,000만 원 더 준다고 할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은 1%인데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0이면 10억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목숨은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경제학은 돈의 가치로 따져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학문은 처음에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생활에는 아주 필요한 그런 학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랑도 가족 관계도 돈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요. 혹시 연금 분할이라고 어려운 단어인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뭐와 관련됐냐면 제가 퇴직을 했는데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연금을 어느 비율로 받느냐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뭐 같은 집에서 사는데 비율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비율이 언제 필요해질까요? 죽었을 때? 이혼했을 때? 젊으신 분들이 벌써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원래는 모든 국가에서 제가 연금을 받는데 제가 제 와이프랑 나중에 한 70 먹어서 이혼을 했다. 그 연금은 저한테만 오고요. 와이프는 그냥 위자료 갖고 갑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예, 50대 50으로 나눠야 됩니다. 연금도요? 일본에서 2007년도에 연금 분할이 제도화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남편이 연금을 타는데 이혼을 하면 연금의 50%를 가져갑니다. 황혼 이혼이 늘까요, 줄까요? 늘죠. 아니, 사랑하는 사이에 지금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향을 줄까요? 사랑하면 안 줄 것 같은데요? 그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연금을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네, 산다.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산다.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요 그래프인데요. 황혼이온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일본에서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상승하다가 움푹 들어갔다가 상승했어요. 자, 제가 몇 년도에 연금 분할이 시작됐다고요? 2007년도에 시작됐는데 2007년부터 늘어난 건 맞는데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연금 분할을 2007년도부터 시작하기로 결의된 게 2003년, 4년입니다. 참았어. 아니 어떻게 너무 금방 이해를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하려다가 연금 분할? 지금 2005년도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2년만 더 참으면 매달 받는 거예요. 내가 2년을 진짜 이 악 다물고 참아보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황혼이온이 는 거보다 실시되기 2, 3년 전부터 이온이 줄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제가 그때 일본에서 방송을 봤는데요. 길 가는 그 중년 아저씨들한테 연금 분할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2007년부터 실시하는데요. 아,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우리 가족 생활이나 일상의 저변에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그 연금 분할하고 상관이 없나요? 여자도 이제 여자 경제적으로 선생님들도 지금 큰일 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순히 이제 옛날에 남자들이 더 많이 일을 했다는 것 때문이죠. 그런 걸 단점으로. 아니 뭐 남자만 가르고 여자는 안 가르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진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예. 이제 여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예. 요새는 여자들도 능력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이제 여자 입장에서 한번 맞습니다. 대변해 보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래서- 전혀 이거와 더불어서 너무 이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결혼 생활의 목표가 이제 이혼 안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산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놓으면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반이 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저축 상품 깨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유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 와이프가 이제 이게 안 되겠다. 난 이 남자랑 살아야겠다. 어떤 경우 그렇게 생각할까요? 탈탈 털어도 돈이 없어. 근데 남편이 매년 꼬박꼬박 돈을 벌어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거위를 걸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택한 직업이 교수입니다. 네, 저희는 큰 돈은 못 버는데 65세 정년퇴직까지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죠. 물론 연금 분할이 도입돼서 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부수적인 효과가 뭡니까? 거위를 위하게 됩니다. 네, 거위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알을 안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제가 지금 갑자기 걱정했는데 이 강연을 듣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지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좋은 겁니다, 결혼은. 네, 그러니까. 네. 원래 너무 결혼하고 싶었는데 진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황금알로 거위로 생각하면 어쩌나.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할만합니다. 예, 할만합니다. 예. 다음은 가정입니다. 김상훈 선생님 평소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인왕산의 산신령님께서 딱 밤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능력을 본인이 원하는 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택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선 첫 번째 능력,
우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빅뱅이 왜 일어났나? 이걸 택하실 수도 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철학적 사고 능력.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맨날 저에게 묻는 거죠, 이게 아침마다. 왜? 인간아, 넌 왜 사니? 이거를 갖다가 지금 19년 결혼 생활 동안 매일 묻는데 제가 아직 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 능력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예. 마지막. 내일 다음 날의 주가를 알 수 있는 능력. 내일 10시에 다음 날의 주가가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느 거를 저는 철학적 사고 능력을 택하겠습니다. 되게 게스트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냐고 안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나요? 속 보일까봐. 속 보일까봐. 진짜로 원하시는 거는 과학적 능력이셨군요. 진짜로 원하는 거는 맨 마지막이죠. 남편이 이런 조건을 했는데 우리 김상조 선생님처럼 속보일까봐 철학적 사고 능력을 골라서 집에 왔다. 인간아, 왜 사니?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요. 싸움은 관우 장비가 잘합니다. 조자룡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죠? 제갈공명. 싸움 하나도 못하는 제갈공명 말을 껌뻑 죽어서 들어요, 얘네들이. 왜 그럴까요? 남동풍이 부는지를 몰라요, 관우 장비는. 제갈공명은 며칠 날 남동풍이 분다. 또는 조조가 싸우다 지면 어느 길로 도망간다. 적군이 무슨 작전을 쓸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점 보고 이러신 분들이 했다가 요즘은 누가 합니까? 과학이에요, 과학. 예. 과학이 왜 신기해요? 아니, 일식월식을 맞추잖아요. 전 지금도 그거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경제학이나 이런 쪽은 이제 뭐 부동산 가격, 환율, 정확히는 못 맞추지만 주가, 이런 거를 남보다 좀만 더 맞추면 그것 갖고도 이미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일본 가보시면 우리나라 CU, GS 합친 것만큼 세븐일레븐이 정말 동경 지역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세븐일레븐의 최고에 있는 회장님의 하루를 취재했는데 이분이 식사 시간 외에는 계속 체크하고 연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세븐일레븐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가 제일 안타깝겠어요? 재고가 문제일 거예요, 재고. 왜? 지금 뭐 이런 컵라면은 오래 둬도 되죠. 그런데 이쪽에 이런 신선 제품 같은 거, 도시락 이런 게 있는데 상황 1, 면이 많이 팔죠 하고 면을 잔뜩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김밥을 덜 놨어요. 그래서 면 20개, 김밥 5개. 점심시간에 오는 손님마다 다 김밥을 찾아요. 그래서 5명만 팔고 20명 김밥을 돌려보냈어요. 옆집 다른 편의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은 아무도 안 찾아서 20개 중에 2개 팔고 18개 버리는 거예요. 제일 관심 있는 게 내일 대체 몇 개가 팔릴 건가. 왜냐하면 이게 재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할 수도 없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관심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세븐일레븐 가서 국수를 먹을지 김밥을 먹을지 햄버거를 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이분이 회장님이 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날씨입니다. 예, 오늘 날씨와 그 다음날 날씨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의 그 계약을 맺어서 기상청하고 실시간으로 각 지역의 습도, 뭐 기온 이런 걸 다 받아서 그 공식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제가 더 추웠고 어제가 영하 20도고 오늘이 영하 10도다. 그럼 사람들이 냉면을 찾는데. 그래서 내일 몇 개 팔릴 걸까를 딱딱 맞추니까 이 사람이 회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이런 거는 훨씬 상위에 있는 학문이라고 보지만 이제 실생활에 쓰이는 거는 이런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예산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에 X라는 물건이 있고 세로축에 Y라는.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사과와 배를 몇 개 살 수 있느냐라고 그 살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하면 이 삼각형이 됩니다. 사과에 돈을 다 때려 넣으면 많이 살 수 있죠. 배에 다 때려 넣으면 많이 살 수 있죠. 또 그 섞어 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밖의 것은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예산 개념인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10만 원이 있는데 백화점 가서 카드 다 없고 현금 그냥밖에 없는데 20만 원어치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죠. 못 사죠? 네네. 예. 그런데 20만 원어치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분인데요. 한 부류는 경찰서에 가시는 범죄인. 들고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남의 지갑 이렇게 꺼내서 자기 돈처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범죄자 말고 이 삼각형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쓰는 부류가 또 하나 있는데 짐작가시는 직업군이 있으신가요? 회장님. 회장님 아니고요. 네. 정수요? 예, 맞습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살 그분들은? 남의 돈으로 하시니까.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몇 년 해서 일본 예를 많이 하는데 간사이 공항이라고 그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사카 앞에 되게 좋은 공항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 50cm인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공항을 넓혀야 되는데 넓힐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천공항하고 다른 점은요. 인천공항은 섬하고 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데를 메꿔서 공항을 만들어서 좀 쉽게 만든 공항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깊은 바다에 돌을 쏘아 부어서 섬에 의지하지 않고 만든 게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거의 그 세계적인 기적적인 그 공항인데 경제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저 위가 홋카이도고요. 밑이 그 일본의 본섬 혼슈인데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여기를 홋카이도까지 기차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 해저로 60km짜리 터널을 뚫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요? 네, 그 사이에 비행기가 발명됐어요. 네, 지금 동경에서 홋카이도 갈 때 비행기로 가면 1시간 반, 기차로 가면 밤 꼴딱 7, 8시간.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터널을 사용하지 않아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낭비가 된 거죠. 왜냐? 이 돈을 만약에 정치인들이 자기 집 재산을 팔아서 했으면 잘 생각해보고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못 크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란 개념을 배우셔서 공약을 하실 때 이 예산선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하게 공약을 못 하셔. 아니까. 이거 돈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안 배우시면 본인은 확신하시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화끈한 공약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티브라는 분들이에요. 이 티브의 요 왼쪽에 계신 분은 그냥 딱 봐도 좀 사는 분입니다. 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아냐? 저분이 들고 있는 저 막대기 있죠? 저게 전통적으로는 청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청동 막대기가 저쪽에선 부의 상징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못 사는 건 아닌데 2개를 들고 있다. 이 정도면은 좀 꽤 잘 사는 분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 티브족들은 아직도 똑같이 같이 농사를 짓고 농기구도 같이 쓰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막대기라는 게 어디다 쓰이길래 저게 부의 상징이 되느냐? 대부분의 농경 사회에서 어느 집안이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뭘까요? 혼사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옛날에 농경 사회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년기가 되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젊은이들은 굳이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우리 명절만 되면 사란이 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티브 민족들은 혼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 혼사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좀 어려우니까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집의 가장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 파란 집 딸이랑 사랑에 빠져서 저 파란 집 딸을 며느리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럼 그 집 딸 하나를 뺏어오는 게 되죠. 그러면은 이 티브족 문화에서는 남의 집 딸을 갖다가 맨입으로 데려오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집 딸이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고 우리 집 딸이 저쪽 며느리로 가면은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겹사동 관계라는 게 되죠. 이게 티브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 관계예요. 두 집안도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고. 근데 우리 딸하고 저 파란 집 아들하고는 절대로 안 맞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파란 집 딸은 우리 집 며느리로 오고 우리 집 딸은 호적만 저 집으로 이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남의 집 딸의 호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티브족의 결혼 제도를 보면 큰 소용이 있습니다. 자, 저 파란 집을 봅시다. 이제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파란 집 아들이 또 노란 집 딸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노란 집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노란 집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려면 우리 집 딸 한 명을 보내야 되는데 딸이 없잖아요. 근데 꼭 내 딸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호적상 딸만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 노란 집 딸이 파란 집으로 가고 원래 우리 집 딸이었는데 지금 파란 집에 소속돼 있는 아이의 호적이 노란 집으로 이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첫째 딸이랑 저 노란 집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 그럼 만사 형통이에요. 근데 또 얘네 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리고 얘는 누가 좋대요? 우리 집 둘째 딸이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첫째 딸의 호적을 갖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가져오고 얘네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모든 집안의 딸과 아들의 숫자가 똑같다면 저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파란 집 보세요. 큰일 났죠? 아들 하나만 덜렁 남았어요. 그러면 저 아들을 갖다가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쪽은 농경사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파란 집 아빠가 노란 집 아빠한테 가가지고 빕니다. 우리 아들이 정년기가 됐는데 장가를 못 가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어나갑니까? 제발 둘을 결혼을 시키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내가 딸을 드릴 수는 없으나 딸을 못 드리는 대가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 농경 민족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기구도 같이 쓰고 농토도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줄 게 없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줄 게 뭐냐? 자기가 그 부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만 자기 거예요. 그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계급장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청동막대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동막대기를 다 갖다 바치면서 결혼 허락을 받아요. 근데 티브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딸은 또 다른 딸로만 대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청동막대기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아왔다 그래도 그 딸이 자기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호적상은 계속 노란 집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계속 허락을 받아야 돼요.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 그래서 딸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청동막대기 숫자가 늘어나고 아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 아들만 둘이거든요. 우리가 티브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큰일 났습니다. 계속 청동막대기를 구해서 드려야 됩니다. 거기다 또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는 노란 집 딸이 낳은 아이기 때문에 노란 집 소속이 됩니다.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대가로 더 많은 청동막대기를 갖다 드려야 돼요. 이런 집에선 딸 많은 게 복이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청동막대기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아들만 있는 집들이. 그럼 아무래도 청동막대기를 주면 어려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고 그것을 주고 남을 일시킬 수 있으면 이게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물물교환에 의해서 돈이 처음 생긴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딸을 데려오는 보상으로 딸네 집에 줘야 되는 브라이드 머니라고 인류 학자들이 부르는 것이 돈의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고대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브라이드 머니가 존재해요. 자, 21세기의 브라이드 머니는 뭐가 있을까요? 자, 남자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대체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동아시아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지라는 의문을 합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아시아에서 부동산은요, 집 자체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브라이드 머니 역할을 해요. 그것이 실제 이용 가치보다 항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부동산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의 집값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사실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집값은 비싸요. 그 이유를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브라이드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남자가 그 고급 차라든지 돈이라든지 명품 가방 같은 거를 부모님한테 드리고 딸이랑 결혼할 허락을 받는,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을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외제차를 사드려야 계속 결혼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브라이드 머니 전통이 상당히 살아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보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그 여자친구와 장모님에 대한 하소연을 하면서 부마이팡 부지에훈, 집을 사지 않으면 결혼 못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문장을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분석을 보면은 이 집을 안 사고 새를 살아도 되는데 브라이드 머니로서 꼭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무리를 해서라도 청년들이 자꾸 집을 사게 되고, 그 때문에 소득 수준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모든 사람이 고생한다, 이런 내용이 기재된 적이 있어요. 자, 브라이드 머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짝을 이뤄가지고 아이를 낳고 싶은 본능. 근데 인간에겐 좀 더 어두운 본능도 있습니다. 복수 본능이란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을 해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해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옛날에 20명, 30명 정도가 부족해서 모여 살 때는요, 옛날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안전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수국으로 이어져가지고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족 사회는 이런 복수국의 연쇄 반응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내는데, 그 지혜로운 민족 중에 바로 지금의 미국 북동부에 살고 있던 이로코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이 이로코이라는 부족은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를 많이 즐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한테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피하고 논다든지, 아니면은 그 무스라는 큰 사슴 있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뿔 이렇게 생기네. 걔를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논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둘이 놀다가 한 집 아들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럼 그 두 집 사이에는 원수지간이 되겠죠. 그럼 20년, 30년 모여 사는데 두 집이 원수지간이 됐다 그러면 마을이 돌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추장들이 와가지고 두 아버지를 앉혀놓고 화해를 시킵니다. 근데 원래는 복수를 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데 추장이 와가지고 참으라 그래요. 그럼 그 아버지가 사과를 쉽게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그러면 이로코이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랑 놀다 죽었으니 내가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죽어봤자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죽는 대신에 사회적으로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로코이의 신분을 어떤 상징하는 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럼 이로코이족들은 자기의 사회적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완푼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벨트나 복대 같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조개가 나오는 거예요. 조개 껍질 앞부분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비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 패턴이 내가 어느 부족 소속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였고 내가 어느 사냥과 어느 전투에 참가해서 어떤 공을 세웠고, 이런 말하자면 자기 신상 기록들이에요. 이거를 벗어준다는 건 자기가 죽는다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완푼을 벗어주면 내가 사회적인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대편도 우리 집안 식구 하나 죽었고 너네 집안 식구도 하나 죽은 걸로 친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를 많이 즐기는 민족이면 완푼을 벗어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완푼을 잔뜩 비치해 놓은 집안이 유리하겠죠. 근데 완푼을 비치해 놓을 수 없다면 최소한 완푼의 원재료인 조개라도 비치해 놔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개를 욕망하게 되고 조개를 주면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욕만 하고 그걸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으면 뭐다?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의 돈이 조개라고 배운 거예요. 이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값으로.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블러드 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돈의 기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브라이드 머니,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건. 그리고 블러드 머니, 내가 사고를 쳤을 때 복수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물건이 초기의 화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군사 화폐가 판치던 시대를 우리가 대체로 전국 시대라고 불러요. 자, 그럼 군사 화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이 표를 보면요, 이게 노예 경제를 돌리던 나라들의 밀란이에요. 보면 한 기원전 600년대부터 밀란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기원전 500년대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걸 보실 겁니다. 10년에 한 번씩 대규모 노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뒤집혀집니다. 자, 그럼 임금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자꾸 반란을 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너스를 좀 이렇게 두둑하게 나눠주겠습니다. 노예들한테 보너스를 주시겠다. 예, 돈으로 때우겠다. 노예가 된 거는 그런 어떤 대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갚긴 갚아야 되니까 그 시대 상에서는 그래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면 계속 할 것 같거든요, 노예. 왜냐면 그거랑 자기가 비슷한 갚아야 생각을 되니까. 했어요, 사실은. 네. 예, 또 뭔가를 하기 이전에 죽거나 아니면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튀자. 노예 안으로 들어가서 뭐 생활을 해보고 그 사람들의 이제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 고쳐줄 것 같습니다. 민중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그 당시 왕들은 그것보다 더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민 계급을 대규모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노예들을 죽여버립니다. 심플하죠. 근데 이 군대는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노예 반란을 진압하는 역할이 있지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생계를 좀 두둑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용이 됐어요.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장 우리가 노예가 되는 이유는 빚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뭔가를 주면 되겠죠. 근데 빚의 가치가 뭐로 환산이 돼 있다고 그랬죠? 아까 기록이? 은의 가치로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은이 통용이 되지 않는데 걔네들한테 은을 주면 걔네들이 굳이 곡식을 주거나 자기 배고픈 걸 참지 않아도 그 은으로 때우고 빚을 탕감하고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은이 어디냐? 딴 나라의 신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에 뭐 카이사르 장군,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의 행보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대체로 이런 그림입니다. 개선행렬. 자, 이거 돈에 대해서 알고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다르죠. 이게 뭐예요? 개선행렬이라는 게 남의 신전에 있는 제기를 갖다 훔쳐오는 거예요. 저걸 이제 신전으로 가져가서 녹여서 동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죠. 말하자면 저 당시에 뛰어난 군사 지도자들은 모두 전문 은행 강도인 거예요. 그 은행 강도 중에서 최고의 은행 강도가 누구였냐?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첫째, 어떤 금고를 털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하고요. 진짜 돈이 많고 좀 방어가 잘 안 돼 있는 데만 골라 텁니다. 그래서 자기 처음에 병사들 데리고 어디를 터냐? 티레라는 도시를 공격하는데 사람들이 티레는 아무도 털라고 안 그랬어요. 왜? 티레가 섬나라거든요. 지금 레바논 앞바다 정도에 있는 데인데 그 당시에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한 상인들이 우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티레라는 섬에다가 자기네 보물을 갖다가 다 보관하고 이 섬 전체를 갖다가 거대한 성벽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배를 타고 와도 성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해군력 가지고는 저 섬을 공격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큰 육군이 있는데 해군은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매립해버립니다. 한 800m 정도 섬과 육지 사이를 매립해가지고 저기다 땅을 만들고요. 그 땅 끝에다가 탑을 지어요. 여기 보이시죠? 탑 짓는 거? 탑을 지어가지고 이 탑으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성벽을 넘어서 티레의 금고를 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그 동전을 얻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 밑으로 모여들겠죠. 그러면 군대가 불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더 큰 금고를 털러 고대 이집트의 신전들을 털러 갑니다. 싹 털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공격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신전들에 축적된 그 금도 싹 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얼굴이 박혀있는 동그란 은덩어리로 만들어서 병사들한테 뿌려요. 이때 동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당시 알렉산더가 얼마나 많은 은을 신전에 털어서 유통시켰나를 현재 돈으로 환산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304조 정도가 유통됩니다. 당시의 경제 규모를 볼 때 304조 정도의 돈이 유통이 됐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은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알렉산더 대왕만큼이나 수많은 동전을 발행해서 동아시아의 동전 시대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은 한 량의 반짜리 반량 동전을 만드는데 얼마나 동전을 많이 만들었는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동전이라는 말을 쓰지 금전, 은전이라는 말은 안 쓰죠.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돈 대신에 어떤 하얀 가루를 봉급으로 받았다. 어떤 가루죠? 예, 아까 몇 분 말씀하셨는데?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salt, 소금이라는 단어와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원래 소금 또는 소금돈 이런 뜻에서 우리 봉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소금은 어디서 나왔냐?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유명한 염전 지역인 에그몰트라는 지역에서 나왔었어요. 오늘날도 여기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이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성벽이 있죠. 저런 벽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고대 로마의 요새입니다. 고대 로마 장군들은 저기를 정복하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금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고 누구나 필요한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로마 군대가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소금이 돈이 되거든요. 자, 로마는 계속 외국의 원정 전쟁을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엘리트, 주로 군사 엘리트예요. 장군들이죠. 하고 일반 병사들은 항상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엘리트가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든지 어떤 특정 광물 같은 거를 약탈해서 병사들한테 뿌리겠죠. 봉급으로. 그럼 이 병사들은 이제 이걸 받아요. 근데 이걸 가족한테 보내줘야 가족들이 먹고 살 텐데 당시에 은행도 없고 환전소도 없기 때문에 이걸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쌍한 병사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당교 가족들에 한테 가서 대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시장에 가가지고 외상으로 생필품을 가져다 씁니다. 아, 우리 남편이 지금 나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외국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꼭 큰 돈 가지고 와가지고 외상 갚을 거예요. 제발 달걀 한 판만 주세요. 제발 야채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돌아왔다. 근데 돌아왔는데 뭘 가지고 옵니까? 소금을 잔뜩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일단 소금도 시장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이 병사가 귀국해가지고 생필품 공급자한테 자, 일단 소금으로 드릴게요, 외상을. 그 다음에 여기 엘리트 가족한테 가서 대출 받은 거 소금으로 갚을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소금이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군사 지도자들은 이걸 알아요. 내가 꼭 금이나 은이 없더라도 내가 봉급으로 군인들한테 소금을 주면 소금이 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화폐로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화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느냐. 이 병사들이 꼭 집에 돌아가기 전에 봉급을 받으면 자기도 지출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돈 써야 됩니다. 옛날엔 뭐 보급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그냥 밥 먹여주는 것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대체로 사 먹어야 됐고요. 무기 같은 것도 부러지면은 동네 가가지고 대장장이 집 가서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 임금님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소금을 줍니다. 근데 여기 상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은 소금을 돈으로 안 써요. 아니면 은화를 안 씁니다. 대부분의 옛날 부족 사회에서는 거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하나 걸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거나 내가 너한테 뭘 꿔주잖아요. 그러면 뭘 꿔줬다고 그냥 매듭을 지어놔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았다 그러면 매듭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한테 딱딱한 금속 조가리 하나를 가져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어요. 얘따 이 사람이 못 먹는 걸 주고 먹는 걸 가져간다고? 당신 돌았어? 이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장군들 입장에서 굉장히 골아프죠. 병사들이 먹을 것도 사 먹고 무기도 고치고 옷도 사야 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호비를 걷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해요. 근데 세금을 뭘로 징수하느냐? 내 병사들한테 봉급이 나가는 것과 같은 물건으로 징수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화를 갖다 나눠준다. 그럼 세금을 은화로 걷어요. 그럼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동네들은 은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사들을 쫓아가가지고 뭔가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똑똑한 군사 지도자들은 요 시스템만 딱 만들면은 내 병사들이 이동하는 모든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내 군대의 보급처로 바뀌게 됩니다. 담당하는 사기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무겁고 또 좀 슬퍼요. 서울 변두리에서 개척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교회를 좀 키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오셔서 경매를 좀 알아보십니다. 그러다가 안 박사라는 전문 사기꾼을 만나요. 근데 이 안 박사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정권의 비자금을 현금화시키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4억을 주면 1,000억짜리 건물을 당신 앞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걸 믿으셨어요? 오, 여러분 가슴이 뛰시죠? 저는 안 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가슴이 뜁니다. 눈앞에서 1,000억짜리 빌딩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만 빼면 안박사 일당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산에 가서 국정원 국장님이라고 하는 뭐 윤 국장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뭐 청와대 2인자도 만나고 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심지어 교회를 담보로 잡아서 다 모아서 4억을 결국 만들었어요. 1,000억짜리 빌딩이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안 올 뿐만 아니라 진행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2천, 3천 계속 뜯어갑니다. 무려 7년 동안 끌려다녀요. 아니 그 일-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사기를 잘 칠 수 있고 처벌을 잘 안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은 어떤 사기 조직이 아니고 사기 인력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서로 자기들끼리 대강만 아는 피해자 한 명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사기 조직을 그때 짜는 거예요. 국정원 담당, 청와대 담당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네 배우. 그렇죠.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가니까 고소가 돼도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을 미루면 되는 거예요. 쟤한테 난 속았어요. 쟤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다시 돌아옵니다. 공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서로 연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려 얘들은 한 50회 정도 이 짓을 해먹어요. 근데 처벌이 안 되고 모든 사건이 그냥 돌아요. 실제로 이 사건을 처음 개발하신 분이 김 회장님이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설적인 분이시죠. 이분은 한 76회 정도 이걸 하셨는데 회장 닮만하네요. 네, 근데 68회를 무혐의로 다 빠져나가십니다. 대단하죠. 그 50회 사건 기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연결고리를 그래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일당을 다 구속을 시켰죠. 안 박사는 도망을 갔는데 안 박사 사무실로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사관이 하는 말이 이 인간이 거기에서도 사모님 정부 물건 하나 하시죠. 이러고 있더랍니다. 근데 반대로 이 목사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걷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상황이 돼도 그거 그렇게 형량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뭐 한 징역 1, 2년 정도 얹혀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무조건 범죄율 1위가 사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기꾼들이 재범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형량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거의 잘 안 돼요. 구속되면 또 사기꾼들은 가서 합의를 그렇게 또 잘해와요. 외상 합의도 잘해오고 할인 합의도 잘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 풀어놔죠. 사기죄가 사실은 왜 무섭냐면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재산상으로 환원이 가능한 금액을 따져보면 1년의 피해액이 20조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회수가 되는 사기 피해액은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사기는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사실 사기는 다른 사람 말에 속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신 건 뭐냐면 눈앞에 1,000억짜리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된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짜리 건물 보여주면 그거 가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돼요. 그 건물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갑구에 소유자가 나와 있죠. 소유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산에 국정원 없습니다. 남산은 돈가스집 있고 이런 거지. 국정원 없어요. 그럼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도 사람들은 속아요. 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이 당하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절박한 사람. 그중에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야생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예요? 새끼예요. 이 사회도 똑같아요. 이제 막 사회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20대 초반에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해요. 수민 씨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연예인 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놀라운 광고를 봐요. 여기하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데뷔할 때까지 생활비를 준대요. 그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도 공짜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덕분에 꿈을 이루었어요. 하석진. 이렇게 이제 방송이 너무 많아서 지칠 지경이에요. 유재환.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보고 그냥 믿습니다. 그 길로 수민 씨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면접을 봐요. 야, 면접을 봤는데 그냥 덜컥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계약을 맺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성형수술만 받고 도망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담보가 필요해. 네가 대부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담보조로 우리에게 맡겨. 수민 씨 갑자기 머리가 띵하죠. 그건 좀 그랬더니 야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너 뭘 믿고 우리가 너 그걸 해주니? 나중에 너 행사 한 번 뛰면 그 돈 다 갚고. 정말 악질적인 대부업자들로부터 두 군데에서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건네주고 집에 가서 부푼 꿈을 안고 기다리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자 독촉은 엄청나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민 씨가 저 좀 일 없어요. 성형은 언제 해줘요?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것들이 내가 거칠어졌네요. 네, 멋있어, 멋있어. 네. 이렇게 거칠어지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고객님들이시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그 악질 고객님들께서 수미 씨한테 이제 나쁜 제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방송을 나가려면 방송 관계자하고 동침을 해야 돼.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좀 험한 일을 좀 해. 처음엔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자는 호랑이처럼 온다고 했어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응해요. 정말 심한 건 뭐냐면 몰카를 찍어요. 이런 청년들은 사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수치심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고소 고발도 못하고 끙끙대고만 있습니다. 결국 성형외과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성형외과 실장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당들이 다 구속이 됐죠. 근데 마지막에 수민 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일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몰카 동영상만 삭제되면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그것만 제발 좀 없애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철로 된 수세미로 이렇게 가슴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사건 날 때 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범죄는 다 찾아냈어요. 진짜 엄하게 한번 구형을 했거든요. 뭐 부장님이 야 이거 구형 너무 세다. 사람을 죽였니?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람 죽인 거다. 알았어. 그러면 도장 찍어줄게. 해서 결국 받아서 갔죠. 능지처참해. 진짜 처벌이라는 게 세야지 이거 무서워서라든 경각심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민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게 몰카만 지워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분의 인생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 인생은 뭐로 보상을 받냐 이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금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동영상을 추적해서 없애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법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약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혹시 계약 한 건이라도 하신 분 계세요? 저 오늘은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안 했는데. 나 하나 있어. 여기. 회원 가입 하나 있는데 이것도 계약.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계약이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늘 계약 단 한 건도 안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여기 온 거 자체가 계약. 그렇죠. 아. 여기 들어오신 건 다 계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왔죠. 왔죠. 차 타고 왔죠? 네. 기름도 넣으실 수 있고 톨비를 냈을 수도 있고 교통카드를 찍었을 수도 있고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계약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계약 이거 하나가 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계약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은 이 계약은 공기하고 같습니다. 자, 계약서 쓸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 같은 거 회원 가입할 때 뭐 동의하라고 클릭하잖아요. 그 약관 다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그런 거는 대충 넘어가고 그냥 다만 저는 이제 왜 회사랑 계약할 때 비율 관계는 조금 맞아요. 앞에 그 사항은 다른 계약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대충 뭐 다 똑같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맨 뒤에 이제 뭐 계약 위반 시 세배 뭐 청구 뭐 그런 거, 청구 예. 이런 거 우리 허영지 씨는? 저는 계약 종료일이요. 좀 중요하죠. 아이돌. 네, 좀 네. 아, 예,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계약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거, 내가 갖는 것만 신경을 써요.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정말 세세히 적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이면 공증을 꼭 받아놔야 되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어떤 노인분이 사채업자한테 너무 급하기 때문에 10억을 빌렸습니다. 급전으로 10억을 빌려요. 그리고 담보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맡깁니다. 그리고 꼼꼼히 계약서를 적죠. 뭐 변제일은 언제고 이자는 얼마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뭐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은 뭐 어디에서 관할로 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근데 사채업자는 사실 이때 이 회사를 뺏고 싶었어요. 돈 10억보다. 훨씬 더 알짜배기 회사거든요. 변제일이 됐습니다. 자, 4월 11일 날 변제일이에요. 이날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타버려요. 변제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변제 장소가 상암동 소망 커피숍 이러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안 받아서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하지만 변제 장소가 없으니까 그날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일부러.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일으켜서 담보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제 장소 같은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회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 분쟁 엄청 하고 회사는 지켰어요. 회사는 지켰는데 엄청 고생했죠. 이렇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공탁소라고 있습니다. 공탁소에 가서 공탁서 2통을 내요. 그러면 거기 공무원이 공탁금 납입서하고 공탁서 정본 2개를 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 공탁금 내면 돈 갚은 게 돼요. 10억 갚은 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을 조금씩 갚겠죠. 네. 그럼 뭘 받아야 되죠? 영수증.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셔요. 이 할머니가 수십 명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서 그 돈을 다 가로챕니다. 야, 근데 이 할머니 절대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저희 방에 오시는 이런 우수 고객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전과가 쫙 있는데
다 불기소로 끝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할머니 상대로 피해자들이 민사로 해도 지고 형사로 해도 져요. 뭐 심지어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도 받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말도 안 돼. 할머니 수법은 뭐냐면 자기가 줬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줬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그래 받은 건 맞아 유재환이한테. 근데 내가 유재환이한테 2천만 원 갚았어라고 영수증을 줘요. 맞아요. 사람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3월 1일 날 유재환 씨한테 100만 원을 보내요. 송금. 그 다음 날 만나요. 3월 2일 날 만나서 유재환 씨, 어제 100만 원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 더 줄게. 참 영수증 하나만 써줘. 200만 원짜리로 어제 것까지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소가 되면 3월 1일자 송금증, 3월 2일자 200만 원짜리 영수증 다 모아서 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자기는 한 3,400밖에 안 줬는데 2천만 원을 갚아준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당해요. 어떻게 써야 돼요? 3월 1일 날 송금받은 100만 원과 3월 2일 현금으로 받은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을 정의 영수함.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 그렇죠. 제가 이번엔 퀴즈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검찰 굿즈인데 검찰 굿즈. 네, 검찰 굿즈 나는데 와.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와. 갖고 싶어. 맞추시면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이란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몇 프로일까요? 네. 2%? 최고? 그런 또 제가 무슨 저점 쓰게 해주세요. 2.2는 낮은 거 아니에요? 네. 20. 근접. 20개 말씀해주세요. 24%요. 야. 24%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빌린 돈은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24% 이상 안 갚으면 돼요. 이건 1년입니다, 1년. 돈 필요할 때 보면 무담보, 무보증, 뭐 신용 등급 상관없이 뭐 100% 돈 빌려드립니다. 막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담보도 안 주고 뭐 신용 등급도 낮고 보증인도 없는데 돈 막 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 괴롭혀서라도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